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홀릭 대표입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8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 진행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9시 2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장전 해외 시황, 해외 주식 소개, 국내 시황, 주요 뉴스, 국내 주식 소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을 통해서 저 홀릭과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다 아시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홀릭 안전매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보다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바쁜 아침에 제가 다 말씀 못 드린 시황, 파생상품 전략, 주식 교육, 종목 전략 등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방송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02%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가 1.43% 상승 마감, 나스닥 지수가 1.93%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그리고 국제 유가의 움직임,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는 어제 그 전날 급등세에 따른 차익 실현과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동맹과 G7 정상 그리고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만났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EU는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수입과 관련한 제재는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날 외신들은 미국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 EU 정상들은 러시아 신흥 재벌 추가 제재와 일부 제재 구멍을 막는 방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구매 차단은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유가 상승세가 숨고르기에 들어서면서 주가도 반등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긴축 우려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 모습입니다. 연준 당국자들이 50bp,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이제 연설을 했는데요. 연준의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열린 마음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찰스 에번스 총재는 연설에서 이제 각각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이 편안하긴 하지만 더 큰 움직임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연준이 올해 7차례 FOMC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인상하는데 동의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의사는 집값이 급등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금융 안정에 위험을 초래할지 주목하고 있다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연설에서 미국인들이 경험하는 인플레이션에서 주택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적절한 통화정책 판단을 위해 부동산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내 그 고용 지표는 최저 수준으로 실업보험자가 최저 수준으로 줄어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어제 S&P 500 지수 내 11개 업종이 모두 상승 마감했고 특히 기술주가 2.7% 이상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경기 회복 기대에 크게 올랐는데요. 엔비디아가 9% 이상 상승했고요. 인텔과 AMD, 암드의 주가도 모두 5%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의 주가는 구글이 스포티파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에 상승했고요. 우버의 주가는 뉴욕시의 택시와 제휴해서 뉴욕시 택시들도 우버 앱을 통해 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소식에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기 트럭 업체인 니콜라는 회사의 상업용 전기 트럭 생산이 시작됐다고 확인하면서 5% 상승했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모든 업종이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또 실시간 방송에서 함께 시장 상황을 지켜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이번 주 그러니까 FOMC 회의가 지나고 나서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이어오고 있는데 벌써 한 일주일이 지나고 있죠. 그래서 그 멘트들을 조금 정리를 해왔거든요.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연준 위원, 로레타 메스터 연준 위원의 멘트를 정리를 해왔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준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연방기금 금리를 한 번이나 여러 회의에서 0.25%포인트보다 더 많이 인상함으로써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낸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21일 월요일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현 시점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경기 회복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천명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 노동시장의 경기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이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때까지 연준의 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입니다. 연준의 목표가 고용 안정과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이제 고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많이 이뤄냈습니다만 물가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내용인 거죠. 연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기준금리가 0.25%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행할 것입니다. 이 25bp 또는 50bp라는 내용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1bp가 0.01%포인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을 보았을 때 이에 대응해서 연준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5월과 6월 FOMC 회의에서는 0.5%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위원인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빠른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올해 금리를 3%까지 올릴 경우 이것도 약간 제약적인 수준이며 인플레이션을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3%까지 올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0.25%포인트인데 아주 빠른 속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FOMC 이 회의에서도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믿음을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요. 과거 미국 경제가 익숙해져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중립금리까지 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도 좀 놀라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흡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내 견해로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현재 시점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다. 현재 전망과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볼 때 올해는 기준금리의 목표 범위를 2.5% 중립금리까지 조정하고 내년에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이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시장은 한 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이라는 이 빅스텝 가능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준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물가 상승세가 잡힐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전쟁 리스크 때문이고요. 이러한 원자재 급등세나 곡물 가격 급등세가 쉽게 되돌아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시장에 계속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공격적인 통화 정책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해외 주식 소개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주식은 디어앤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디어앤컴퍼니는 이제 코드로는 DE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1912년 설립된 농업기계 장비 부문이고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2021년에는 사업부별 매출 비중 농기계 사업부가 63.8%고요. 건설 및 벌목 쪽이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곡물 가격 상승이 반가운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 옥수수와 대두, 내수 수요 증가가 일어나면서 농기계에 대한 수요와 이 업사이클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수확량 기준으로는 미국은 글로벌에서 옥수수 1위고요. 그리고 대두 2위 생산국입니다. 이제 2014년 이후 농업에 대한 투자가 좀 지속해서 감소했는데요. 2020년 하반기부터는 증가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농업 사업자들의 수익성 개선으로 농기계에 투자하는 것도 확대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농업기계 수요는 곡물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유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타이트한 곡물 수급 상황이 이제 첫 번째가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악화, 그리고 가축 사료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비료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바이오 연료 수요까지도 증가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높은 곡물 가격은 농업 사업자들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더 많은 생산량을 위해서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고 재배 면적을 확대에 필요한 신규 기계 장비 구매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2022년에는 PER 이제 한 16배 정도 수준으로 지난 수요 업사이클 피크 밸류에이션 평균 23배 대비 낮은 수준이고요. 이제 최근에 좀 상승세가 많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은 수요에 기반한 실적 상승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자면요. 디어앤컴퍼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존 디어라고 하는 농기계 기업이고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홈디포를 통해서 이제 미국 소형기계 장비 유통을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는 도로 건설 장비 전문 업체를 인수하면서 건설과 도로 건설 장비 부문으로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디어앤컴퍼니는 크게 농기계, 그리고 건설 및 벌목, 그리고 금융 서비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사슴 모양의 농기계인 존 디어로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수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농업기계 브랜드로는 프론티어, 그리고 건설 부분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존 디어 같은 경우는 농업기계 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북미 내에서도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서 압도적인 1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캐나다 쪽의 매출이 합쳐진 북미 지역에서 60%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2018년 인수합병을 완료한 건설 장비, 도로 장비에 특화되어 있는 그룹도 유럽 지역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 전체 매출의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어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이 되게 뛰어난 기업이라고 합니다.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을 비롯한 주주 환원을 매우 적극적으로 시행해온 기업이고요. 업사이클 발생 초기 주주 환원 규모를 확대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곡물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잖아요. 앞으로는 거대한 업사이클이 또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거고,
2022년도 분기 배당금은 1.5달러 수준이고요. 연간 배당금은 4.2달러 수준으로 연간 한 1.12% 배당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보유한 현금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배당금 인상도 기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곡물 가격에 대해서 알려드려보자면 초과 수요 시황이나 곡물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이 악화되고 그리고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이제 글로벌 곡물 수요가 더 늘어났고 중국의 가축 사료 수요도 증가했고요.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과 수요 시황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최신 농기계 판매 그리고 노후 농기계 장비 교체 수요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작물 농업이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수요도 감소를 했었었는데요. 2020년도 옥수수 가격에 대한 수요가 이제 옥수수 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옥수수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균 이 5.5달러 부셀당 5.5달러 이상의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것이 재배 면적 확대 그리고 농기계 수요 확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의 곡물 수급은 꼭 전쟁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기후 변화나 남미 쪽의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쪽에서도 재배 확대가 시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재배 비용이 30% 수준으로 이제 현지 통화로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제 달러 대비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해외 기업의 기계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2020년도부터 농기계 업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최근 주가 상승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차트 상황을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월봉으로 체크된 기업의 상황인데요.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물량 소화 기간을 거치다가 2020년부터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과 똑같죠. 곡물에 대한 수요가 가격이 2020년도부터 오르면서 이 디어 같은 경우도 함께 가격 상승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곡물 가격이 추가로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상승도 한 번 더 발생이 됐고요. 이제 그동안 상승했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은 1년 동안 상승하고 1년 동안 이 수렴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추가 상승할 때도 1년 동안 상승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패턴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번 상승기를 거치고 또 1년 동안 수렴하고 그 이후에 또 1년 동안 상승하고 두 번째에 나오는 추세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이제 더 길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눈여겨봐도 될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 신고가를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추격 대응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소개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할게요. 저는 홀릭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랜 기간 살아남아서 시장이 주는 수익들을 챙기실 수 있도록 시청자님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의 모토는 안전매매인데요. 다들 알고 있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분할 매수, 분산 투자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킬 수 있도록 시청자님들의 심리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안전한 대응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주식과 파생을 7대3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 그중 주식 계좌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금 비중을 30% 정도 보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비중에 대한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현금을 꼭 가지고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번 3월 달에 제가 선물 쪽으로 또 수익을 잘 내봤는데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항상 파생 상품 대응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외 선물 시장의 경우
지난 2월과 이번 3월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왔다 보니 이렇게 큰 금액의 수익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금액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이제 이렇게 파생 상품에서도 나오는 수익들을 놓치기 어렵죠. 또 해야 되죠. 그래서 더 좋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파생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함께 들어오셔서 현재부터라도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시장이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만 잘 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 대응이 좀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파생 상품을 활용한 수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일 오전에 집중교육 시간을 통해서 투자자님들이 앞으로 스스로 대응하실 수 있게, 자립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제 시장의 상승기가 나온다면 어느 주식을 사더라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개별주 장세에서는 주식도 잘 고르셔야 하고요. 파생도 같이 활용해야 이제 좋은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오전과 야간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뉴스, 그리고 차트 분석, 주식 교육, 파생 교육, 종목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실시간 공개 방송에 참여해 주세요. 실시간 방송에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어제 국내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갑시다. 아직 장 전이니까요. 어제 코스피 종합지수는 2729.66포인트로 0.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931.75포인트로 0.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의 외국인들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순매도가 전체 합쳐서 7천억 원 이상 쏟아졌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인 기관의 순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준의 이런 아까 말씀드린 빅스텝 발언이나 이제 그 전날에 원유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 영향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서방 국가들이 이 제재를 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으로 연결되는 석유관을 폐쇄하고 유럽에 가스 판매할 때 루브라로만 대금을 받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면서도 오후에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성장률 둔화 위협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장 후반에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 방문했다고 하죠. 기대감에 따른 미국 지수 선물 상승세가 나오면서 낙폭이 좀 축소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개별주 장세가 단기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고요.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니 LG화학의 500억 원 이상, 그리고 LG이노텍의 160억 원, LG유플러스의 124억 원의 순매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같은 경우는 두산의 258억 원, 삼성 SDI의 244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S-오일 같은 정유주가 이제 고유가와 정제마진 상승으로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업황에 좋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생겼고요. 특이 종목은 음식료 쪽이었는데요. 수산업 쪽의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한성기업이 상한가에 도달했었죠. 우크라이나 이슈로 수산물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러시아 쪽의 항공로가 폐쇄되면서 우회 항공로로 돌아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당연히 기름도 많이 쓰겠죠. 운임비가 3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어와 명태값이 폭등했다고 하고요. 수요 대비 공급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항공 운임비 압박에 따라서 수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나 마니커 같은 육계 관련주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대체 육류에 대한 소비 증가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어제 좀 중요한 내용이었었던 것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텐데 무엇이냐면 이제 실제로 그 EU가 러시아산 에너지원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어제 밤 시간에 나온 뉴스를 살펴보니까 이제 EU가 정상회의를 했죠. 나토와 G7 EU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원유 수입 금지나 천연가스 수입 금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서방 진영의 주요국 정상들이 릴레이 회담을 통해서 단합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로서는 러시아 침공에 대응해서 동유럽 쪽의 병력을 늘리기로 했고요.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모았던 에너지에 대한 금수 조치, 수입 금지 조치는 이견만 확인됐습니다. 유럽 내 각 나라마다 에너지 수급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서 다 같이 의견을 합치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특히 유럽의 그 맹주격인 독일부터도 원유 제재는 반대쪽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회의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나토 가입국들 그리고 이제 G7 거기다가 EU 정상들까지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도 지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라고 했고요. G7의 정상들도 만나서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핵무기 위협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되었다고 경고했고요. 유럽연합의 정상회담까지 열리면서 서방 진영 정상들이 하루에 회담을 여는 것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맞춰서 다 같이 모인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화학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미국은 이에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G20에서 제외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와서 그렇다. G20에 달려있다. 회의를 통해서 러시아를 G20에서 제외하는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핵심이었던 게 아쉽죠. 말뿐인 경고였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핵심이었던 에너지 제재를 두고 유럽 국가들 사이에 이견만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이딴 제재까지는 입장차가 없습니다만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를 수입 금지 조치하는 것들은 결국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미국과는 다르게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제활동의 필수인 에너지 부족을 감수하는 제살 깎아먹기까지 하면서 러시아를 규탄할 수 없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제재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정치인으로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구입하는 건 전쟁 자금 대금을 대고 있다는 의미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왜냐하면 독일이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또 영공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달라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들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토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따라서 오일 가격이 어제 많이 빠졌는데요. 오히려 이제 오일 가격이 빠지면서 증시는 또 안도하게 됐죠. 물가 상승이 조금 진정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증시에서는 오히려 반길 것 같아요. 제재가 지속되고 오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면은 위험하지만 이렇게 제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은 좀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잠깐 쉬는 시간을 하고 그 다음 내용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약 2주 동안 저도 노란톡방에서 공략했던 두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로보티즈였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로봇 테마를 우리 같이 봅시다 라고 말씀드린 시점이 2월 11일이었고요.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로봇 테마 중에 뮤진 로봇을 관심 종목으로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로보가 먼저 상한가에 가면서 저도 로봇 관련주를 공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당시에 이제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물색해서 대응했는데요. 그 주식이 로보티즈였습니다. 유진 로봇보다 로보티즈를 고른 이유는 일단은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상승 나올 때도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면 급락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크면 이제 투자자님들이 가지고 가시기에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내 계좌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고른 것이 로보티즈였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26,000원에서 매입을 진행을 했는데 현재 최고 수익은 21%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31,550원까지 올라갔었죠. 이 주식은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략한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린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생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린 종목은 아니었고요. 노란톡방에서만 공유가 된 종목입니다. 수소와 관련된 주식들 중에 좀 그동안 세간의 관심에서 잠시 잊혀져 있었던 종목에서 골라봤습니다.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요. 고분자 전해질막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수소 쪽에서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핵심 소재고요. 상하프론테크가 직접 개발해서 상용화까지 만들어낸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뭐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동안에 좀 상승세가 있었다가 가라앉은 모습이긴 하지만은 이제 저평가된 애들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보면 좋겠다. 그 중에서 차트 상황이 괜찮은 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나온 것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것이 이제 주봉입니다. 약 2달간 박스권을 그려준 것을 보고 있고요. 이제 주봉상 122평선에서 지지를 받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뭐 21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2월 달에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는다면 매수 대응을 해볼 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공략을 해봤고요.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함께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3월 초 고점인 43,700원을 넘어준다면 충분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서 목표 자리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 자리에 대한 제시는 노란톡방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상하프론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언제든지 들어와 주세요. 오늘 생방송 그리고 이제 시간에도 공략할 수 있는 후보 주식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실시간 방송에서도 주식을 고르는 방법이라든지 좋은 진입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오늘 실시간 방송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국내 주식을 한번 소개하고 지나가는 시간을 보낼 거예요. 2개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 끝나는 시간까지 같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아까 상하프론테크와 같이 수소와 관련된 주식이죠.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는 수소를 저장하는 것과 운송 솔루션까지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수소 탱크와 모듈을 담당하는 수소 사업부가 있고요. 그리고 매연 저감 장치를 담당하는 환경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탄소 섬유로 제작하는 타입5 형태의 수소 연료 탱크가 있고 글로벌 FCV 1위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공격적인 행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튜브 트레일러에 대해서 매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소 저장 운송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그 DPF라고 하죠. 매연 저감 장치를 담당하는 환경사업부가 있는데 이제 지난해 매출 비중은 환경 쪽에서 이제 35%, 그리고 수소 쪽에서 6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탄소 섬유가 적용된 수소 연료 탱크를 생산 중이고요. 글로벌 수소 연료 전지차,
FCV 판매 1위 기업에 채택되고 적용됨으로써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혁신 성장 빅3 산업 잔려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진하이솔루스는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수소 튜브 트레일러 출시에도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튜브 트레일러보다 크기와 무게를 절감하고 이에 도심 내에서 운행이 가능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도심 수소 충전소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수소의 운송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튜브 트레일러 자체가 별도의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의 저장, 보관, 운송까지 필요한 어느 곳에서든 법령적으로 활용하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지난해 9월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공모가는 34,000원이었고요. 상장 당시와 비교했을 때 회사의 성장성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보다 공격적인 전방산업 행보에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공모가에 근접했을 때의 주가 가치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최근 중요해지고 있는 ESG 평가에서도 환경사업부 쪽의 사업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솔루션을 비즈니스 모델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상장 당시에 ESG 마케팅을 통해서 ESG 상장 모범 사례로도 평가받았었습니다. 2022년도에 볼 수 있는 주요 포인트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FCV 보급 확대에 따른 수혜, 그리고 두 번째는 튜브 트레일러 출시가 본격화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확대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이고요. 2019년도에 우리 정부가 2022년까지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을 6만 대 이상, 그리고 2040년까지는 290만 대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인데요.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 보급된 수소연료 전지차는 19,000여 대 수준으로 아직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연간 10,000대 이상의 수소연료 전지차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요 협력업체들의 수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튜브 트레일러, 아까 말씀드린 거죠. 기존의 운반 튜브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타입 1 형태였는데요. 이번에 보급할 수 있는 일진하이솔루스의 튜브 트레일러는 타입 4 형태로 탱크를 활용함으로써 튜브 트레일러의 크기와 중량을 절감하고 더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튜브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도심 운행 가능 제한 무게를 넘어섰기 때문에 도심 운행이 좀 불가능했는데요. 일진하이솔루스의 튜브 트레일러는 도심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심에 있는 수소 충전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핵심 운송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사업부의 DPF 관련 예산은 작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앞으로 무공해차로 전환을 하는 좀 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매출의 35%를 차지한 게 DPF였죠. 환경사업부의 DPF. 근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은 좀 줄어들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동안에 노후 경유차의 폐차 지원금이나 DPF 부착 보조금 같은 것을 지급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급 규모를 줄이고 무공해차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정책적인 방향을 봤을 때도 일진하이솔루스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주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은 공모 상장된 이후로 하락세를 좀 보였죠. 그래서 공모가인 34,000원 근처까지도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일진하이솔루스의 가치에 보다 거품이 좀 많이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대응을 노려봐도 괜찮을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21선을 넘어섰고
그리고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해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리 지금 현재 36,000원에서 45,000원까지 박스권을 만들어준다면 여기서 매집을 해서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들어가고 싶다면은 공모가인 34,000원 근처에서 기다리는 게 좋겠죠. 대신에 이제 거기까지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7,000원 밑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다린다는 거는 기회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 보시면서 적절히 담아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국내 주식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것은 페노션인데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견조한 운임 속에, 해상 운임 속에 관심이 급증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전쟁 리스크를 통해서 해상 운임이 더욱더 많이 오르려고 하죠. 이제 최근에 이 BDI가 2200포인트를 돌파해서 1분기 누적 평균이 1800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5.6% 정도 운임이 상승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노션을 관심으로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님들은 벌크 운임 강세가 지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환경 규제 강화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전쟁 리스크에 대한 것은 따로 없지 않은가, 영향이 어떤가 하는 것도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과잉 공급이 해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벌크 업황 전망에 대해서는 회사는 장기간 벌크 시황의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과잉 공급 해소를 가장 긍정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전체 선봉량의 80%에 육박하던 벌크선 신조 발주 잔고가 현재는 6.7% 수준까지 감소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역사적 저점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벌크선 선봉량 증가율이 2.1% 수준으로, 그리고 물동량 증가율까지 이제 선박 증가에 멈출 것으로 예상돼서요. 2023년까지도 이제 수요가 성장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환경 규제인데요. 이제 오래된 선박들을 조기 폐선해야 하는 위험은 있습니다. 신규 환경 규제가 폐선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현재 운영 중인 109척의 선박 중에 이 환경 등급에 따라서 선속 제한 장치 부착이 필요한 선박이 있을 것이고요. 등급이 낮은 선박은 처분할 예정입니다. 15년 이상의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 개선에 따라서 경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화주들로부터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폐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이제 연간 벌크 물동량이 52억 톤 수준인데 현재 러시아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제한된 흑해 지역의 물동량은 1.6억 톤 정도로 전체 물동량의 3%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는 특혜 지역 제재로 인해서 감소한 물동량이 대체 지역에서도 충분히 조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물동량 차원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환원 정책도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페노션의 배당 정책은 별도 당기 순이익의 10에서 20% 정도를 배당 재원으로 명시했다고 합니다. 2021년 주당 100원의 배당을 공시했는데 배당 외에도 장기 투자 중인 투자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시사를 했고요. 최근에 이 운임 반등과 4분기의 호실적 발표로 주가가 좀 잘 올랐는데요.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인해서 추가적인 주가 모멘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CVC 계약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거기다가 환율이 크게 상승했죠. 1230원대까지도 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전체 매출이나 영업이익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역사적 저점 수준의 발주 잔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환경규제 간화로 인해서 폐선 증가까지 이루어지면은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수요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랜 기간 동안 불황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또 호황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 이제 최근에 반등세가 괜찮았죠. 저점 4,700원대 대비 7,700원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탄력 좋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1월 말 이후에 상승세가 탄력 있게 붙은 상황이고요. 기존의 하락세를 사실 잘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잘 오르던 주식이 또 탄력이 좋은 것처럼 추후 상승세도 좋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작년 2, 3분기 때 고점을 만들고 매물대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7,700원 자리에서는 사실은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 하는 거고요. 이제 이를 돌파하는 것은 한 번에 가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눌림목이 발생되었을 때 좋은 자리에서 잡아본다면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런 주식은 추격 대응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뚫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의 10에서 20%를 배당으로 환원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노린 대응도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해온 이 국내 주식 소개도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진행할 그 이벤트성 대응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에는 당연히 인내심이 필요한 날도 있을 것이고요. 심리적으로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저희 방에서는 주식 수익도 파생 수익도 꾸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집중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식을 고를 수 있도록, 스스로 차트도 보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저의 이제 그 목표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이제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언제든지 공개 방송에서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25일 금요일이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이제 공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방송 끝나고 바로 실시간 방송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디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